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그 외교안보 정치, 외교안보 정치 CFR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국회 혈세 예산 낭비 김진표 관광의혹 위원도 전수조사해야 우크라이나는 푸딩 침략군을 격퇴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우선 이제 국힘에서 김기현 당대표가 카눈 대비 현장 방문을 했군요. 이분이 경남도지사로 알고 있는데 인드라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분도 뚝심 있게 생겼죠. 믿음직스럽고. 보통 온건한 박근혜 대통령파라고 보일 수도 있는 분이죠. 원룡TV 일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LH 최근에 설립된 문전비 때 만든 업체인가봐요. LH 하면 문전비 아닙니까? LH 문전비 주명이 이거 카르텔 다 깨버려야죠. 이런 걸 지금 국기본이 원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거는 차이나 옵저버 국경의 상황, 그러니까 이런 걸 굳이 외신이 이렇게 잘 안 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말하자면. 근데 알 건 알아야 되겠죠. 상황이 꽤 심각하다. 전쟁터를 방불케한다. 근데 이게 카눈 때문에 한국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대비하세요. 특히 만약에 여수 이쪽 그 남해로 쪽으로 만약에 직격하면 우리 사비트리 님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홍영님 여론조사 쟤 누구야? 저는 듣보잡 같은 애 관심 없어요. 그 반쪽, 그러니까 플래카드에 반쪽 미장 DNA 이렇게 나오더라고. 잘파시오 수꼴통 매국노 잘 반쪽 미장의 DNA 애국 우익 정동영 노인 비하 발언 이후 국힘에 숨겨진 선거 압승 카드죠. 뭐 국힘에도 애국자익이 있어요. 준표라고나 할까 X표라고 할까 하여튼 간에 애국자익이 있어요. 하나씩. 국힘에도 있고 대구 출신이 좀 많아요. 국힘에는 그 애국자익이 국힘 출신 중에 좀 있고 하여간 얘네들 근데 지금 게임은 보면 양상이 애국자익보다 애국우익이 우세한, 압도적으로 애국우익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홍영희 표 분석이 정동영 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노인층이 그렇게 많았다고 볼 수 없는데 왜 갑자기 노인층이 많아졌냐 하면은 이 베이비붐 세대, 인드라는 65년생이니까 베이비붐 세대의 끝자락이거든요. 맨 마지막 세대, 인드라가 65년이 제일 마지막 세대라면은 저도 이제 환갑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베이비붐은 10년 정도로 두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생부터 베이비붐 54년 이런 걸로 치기 때문에 이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60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국힘당 플래카드에 보면 950만 명 어르신, 과거에는 뭐 300~400 이랬는데 순식간에 쪽수가 늘어났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일본의 자민당 압승 요인을 인구로 분석하면 노년층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이죠. 물론 한국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노년층은 그래도 한국 노년층보다 상대적으로
중산층 상이 좀 형성돼 있는 편이라면 한국은 급속하게 경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렇게 노후 대비를 잘 하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면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중요한 건 바로 2030 세대다. 다른 시대보다 2030 세대가 숫자가 적거든요. 아이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2030이 하나 캐스팅 보드를 칠 것이다. 2030에게 잘하는 정당이 차기 총선에서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추론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2030이 요구하는 니즈가 뭔가를 잘 알아야겠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세계화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세계화라는 것은 국뽕, 그러니까 90년대 김영삼 대통령이 천명했던 세계화하고 제가 말하는 세계화, 성렬형이 말하는 세계화는 다른 개념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인드라가 말하는 세계화라는 개념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보편 가치, 자유정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가치 공유하는 그런 어떤 선진국 시민이 가져야 될 어떤 품성을 갖자, 가치관을 공유하자, 이런 취지라면 90년대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라는 것은 약간 민족주의적으로 한국인이 세계 만방에 떨쳐라, 월드컵 4강 이런 어떤 국뽕, 전 세계가 한국인을 찬양하네 이런 거 있잖아. 전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좀 우려스러운 국수주의적인 좀 약간 파시즘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세계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대화 산업화 대통령 미션을 받은 건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자유화 이런 것들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제 성렬형은 세계화 미션을 받았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세계화 대통령이 성렬형이다. 이거 여러 번 인드라가 천명했는데 CFR에서 인증하셨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가치는 이제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소수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일부 기독교에 있는 분들이 동성애 반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저는 동성애로 옹호할 생각, 저는 예전에 청년 때는 옹호했었지만 동성애 잡지에 글도 기고한 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동성애자도 아니고 지금 동성애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힘에서도. 왜냐하면 일본의 자민당도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국제 정세를 좀 알고 가야 된다. 그러나 인드라는 어떤 이런 점은 좀 얘기하고 싶어요.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 천천히 가도 된다. 물론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편 가치에 다가서야 되겠다. 반대만 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전향적인 검토는 계속 한국 사회의 문화와 잘 융합시켜서 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가 어떤 데냐? 특별한 이명박 대통령, 인드라 이명박 대통령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CFR이나 여러 데서도
성희롱과 이명박 대통령의 연관성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유본 본사에서 직접 임명한 대통령이라는 거죠. 예. 이명박 대통령과 성희롱의 공통점은 국유본 본사에서 직접 일본이나 유럽에서 추천받지 않고 국유본 본사에서 추천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추천을 받았다. 그러니까 창조경제, 영국과 이스라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다음에 이제 반쪽 노면 문전비 같은 경우는 반쪽 아베 상극위원회 아시아 지부 일본 지부에서 추천받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는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인들아 지난번에 설명됐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어떤 협정, 평화 협상 맺었잖아요. 그걸로 해서 노벨상 받았던 그게 캠프 데이비드 별장이고, 굵직굵직한 외교사에 남는 결정들을 해서 아무나 이렇게 캠프 데이비드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떠한 캠프 데이비드라는 데가 어떠한 특별한 이유 없이 저렇게 추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만난다는 것은 무언가가 이미 실무진 사이에서 굉장한 게 하나 준비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으나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보게 되면 한미일 간의 어떠한 동맹관계가 군사, 안보, 과학기술로까지 어쨌든 여러가지 정치적인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 다음에 워싱턴 선언의 그런 어떤 핵합의 프로그램이 조금 더 진전된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워싱턴 선언의 연장선상에서 다뤄질 공산이 크다. 이런 점은 최종현 학술안에서도 나왔죠. 지명이 쪽으로 이렇게 국유원이 꽂아둔 박휘락이라는 국민대 교수인가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했잖아. 워싱턴 선언이 이 핵합의가 일본까지 나가느냐가 성공 여부다. 박휘락이 얘기했던 대로 가고 있다. 그건 성공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지명이에 대해서 무슨 협박 메일이 왔다 라는 거는 저 반쪽 극자의 꼴통이 메일 쓴 게 아니냐. 전 제 입장에서 대개딱 몇 달 열심히 투쟁하길 바라고 있잖아. 근데 지명이한테 내가 쓴 소리는 몇 번 했지만 싫은 소리 없잖아요. 지명이가 진짜 애국 우익이다. 대선 때까지 버텨주길 바란다. 지명이가. 문전비 쪽에서 친문전비가 협박메일 보냈나? 아니면은 저 종북진보당의 애가 보내는지 알 수가 없네요. 어쨌든 이것도 메일 보낸 것도 웃겨요. 지금 제렌스키가 지금 어떤 자신을 암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던 어떤 여성을 스파이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제렌스키 암살에 있었다.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외신에서 제렌스키 암살 미수 사건이 발발했어요. 또 하나는 이제 흥미로운 사건이 이제 인드라가 이제 마키아벨리 근주론 이거 이제 막 소개하면서 좀 약을 올렸잖아. 푸딩을 좀 약 올리고 제렌스키를 막 이렇게 잠자기 전에 읽으면 좋지 군주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텔레그래프가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아예 라디오 방송을 해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딱 배경으로 해가지고 썸네일을 우크라이나 배경으로 해서
텔레그래프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데, 텔레그래프 라디오 방송이 한 50분짜리인데요. 굉장히 우크라이나 전황을 객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 특정도 내보내는 것 같다. 이번에도 러시아 미사일이 민간 시설을 파괴했죠. 그 이전에 이제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단 2-3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먼저 텔레그래프 측에서 기자가 우크라이나의 그 의료 시설, 유엔에서 이렇게 의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시설은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그런 어떤 병원 시설은 파괴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파괴했다 이거죠.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가 미사일을 쐈는데 계산은 잘못했든, 아니면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걸 그렇게 맞받아치는 과정에서 그게 잘못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민간 시설을 폭파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텔레그래프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똑떨어지게 이것은 시리아에서 일상적으로 자행했던 러시아의 전쟁 범죄다 이거죠. 시리아에서도 같은 사례가 많았다는 겁니다. 유엔 의료 단들에 대한 테러가 시리아에서도 있었으니까 이거는 의도하고 푸딩이 전쟁 범죄를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과감하게 텔레그래프 기자가 주장했습니다. 그러한 주장이 텔레그래프에서 나오자마자 그날 밤에 러시아가 도네츠크 주에 우크라이나 집속탄, 문제가 많았던 집속탄이죠. 집속탄이 도네츠크 민간 건물을 파괴시켰다 라고 러시아 측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게 자작극인지 아닌지, 저는 일단은 푸딩의 러시아 당국의 발표는 안 믿는 편이거든요. 검증이 안 되잖아. 저는 안 믿는 편이에요. 어쨌든 곧바로 텔레그래프에서 그런 특정을 내자마자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아니 드론이 가서 떨어뜨렸다면 또 이해 나가는데,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그것도 집속탄이 도네츠크, 우크라이나 동부에 지금 러시아가 불법 점령 중인 도네츠크 주의 한 민간 건물을 파괴했다. 이렇게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푸딩 침략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죽거나 심각하게 다쳤어요. 그것도 텔레그래프에서 특정으로 냈습니다. 또 곧바로 젤렌스키의 암살 미수범이 잡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VOA의 꽃, 황금 프로그램, 한반도 안보 문제에 관련돼서 한국 최고의 프로그램이다 볼 수 있는 VOA 워싱턴 톡 돌직구 조은정 아나운서와 함께 이번에 출연하신 두 분은 이름들이 다 흥미로워요. 한 분은 로버트 슈퍼 슈퍼로봇 한국식으로 하면 슈퍼로봇이죠. 이분은 이제 트럼프 때 핵검토 태세 보고서를 작성할 만큼 차관급이고, 또 더 중요한 건 애틀랜틱 카운슬입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이면 이제 대서양
회의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나토의 어떤 싱크탱크다. 나토의 전략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싱크탱크가 애틀랜틱 카운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애틀랜틱 카운슬이 성렬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VOA에 조금씩 나타났어요. 그 전까지는 문전비 때는 애틀랜틱 카운슬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애틀랜틱 카운슬 인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성렬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한국의 찌라시에서도 애틀랜틱 카운슬이 조금씩 나오고 VOA에서도 애틀랜틱 카운슬이 인사들이 조금씩 출연한다는 게 굉장히 이때부터 뭔가 한국에서 나토와 이 동아시아가 연계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갑자기 한국과 일본이 나토 업저버 국가가 된다든지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VOA 한국어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VOA 한국어 방송에서 먼저 선제적 이슈를 제기합니다. 대부분 거의 세계 최초급이에요. 한국과 관련된 이슈를 VOA 한국어 방송에서 먼저 제시합니다.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해요. 이렇게 딱 들을 때 말도 안 된다 생각. 예를 들면은 핵무장, 한국의 자체 핵무장 이슈 자체를 이 VOA 한국어 방송에서 먼저 제시합니다. 여론조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슈화를 시켜요. 그리고 한국 찌라시와 한국 정치계에서 논란을 야기시킵니다. 어느 정도 논란이 좀 딱 하고 된 다음에 이거를 딱 마무리하는 분이 스콧 스나이더, CFR에서 또 홈페이지에서 쫙 하고 깔끔하게 스콧 스나이더가 정리하면 또 다른 이슈로 딱 이렇게 하나씩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하나의 패턴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VOA 워싱턴 톡 방송은 매주 하는 방송은 빠지지 않고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애틀랜틱 카운슬 연구원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자체가 어떤 그 출연자가 어떤 발언을 한다는 것 이전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나토는 찐꽁의 부상과 푸딩 크리미아 반도 불법 점령 이후 기존 전략에서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토가 크리미아 불법 점령이 2014년인가 같은 게 돼 있죠. 그때부터 좀 달라졌고요. 확 달라진 건 이제 올해부터 확실히 달라졌죠. 대륙주 구구원 황제 시대와 이든영 시대의 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전략 보고서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위파시 푸딩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이후에는 동맹들과 세부 전략을 논의하고 이해를 조정하고 공유하는 수준으로 지금 각국별로 큰 틀은 정해졌고, 제가 볼 때 방향은 정해졌는데 그 각국의 이해와 맞아떨어야 되잖아요.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각국 이해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걸려 있잖아요. 주변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점들,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각국의 외교적 협의, 그런 어떤 진행 과정,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브루스 클링너, 이분은 CIA 한국 지국장이었고 자주 출연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방미했던 김기현 국힘 당대표를 만난 분도 이 브루스 클링너죠. 헤리티지 재단은 자유우파 재단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싱크탱크 중에 상당히 영향력이 크다. 자유우파 공화당 성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에서 슈퍼로봇은, 죄송합니다, 슈퍼로봇을 할게요. 슈퍼로봇은 트럼프 정부에서 일했고, 브루스 클링너 분은 자유우파 성향이고,
둘 다 성향이 약간 좀 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두 분 다 공화당 성향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차기 정부는 공화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VOA 출연자들은 때로는 두 분 다 민주당 성향, 자유좌파 민주당 성향 분이 두 분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공화당 성향의 인사들이 두 분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어요. 민주당 인사와 공화당 인사, 자유파, 자유좌파 인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또 많고요.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구성되는 게 더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차기 어떤 것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인드라가 하나 더 얘기한다면 VOA 같은 경우는 RFA와 똑같이 미국의 그 예산을 받는 방송인데, 특징적인 것은 상대적으로 VOA가 미국 행정부 입장을 반영한다면 RFA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국 의회에 영향을 받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미국 대선과 상관없이 차기 미국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은 현재 내 한반도 정책, 동아시아 정책, 이것은 변함이 없다. 지금 이등영 하던 대로 쭉 갈 것이다. 초당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 CFR의 의지다. 국기본의 의지다. 라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논의들을 두 분 다 자유좌파 민주당 인사들이 둘이 나와서 얘기한다면 마치 정권만 교체가 되면 이런 얘기가 미국의 대외 정책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친공화당 인사들이 두 분 다 나와서 다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긍정적이고, 미국의 대외 정책, 한반도 정책, 동아시아 정책이 크게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FR에서 이번에 성렬형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죠. 그 글을 올랐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미국은 준비되어 있다. 뭐 한국은 차기 대선이 있고, 그런데 차기 대선에서 만약에 좌파시 문좀비 따위 반정미당이 다시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거죠.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것, 누가 되더라도 지난 시기 럼프 발적업의 문전변한 CFR의 고유축제 반면교사였다, 떡밥이었다. 그래서 이번 것은 결코 문전비 발적업의 럼프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저는 평가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1단계 VOA 워싱턴 톡에서 선제적 이슈 제기하고, 2단계는 국내 정치 세력 및 매체에서 논란 및 공유하고, 3단계가 CFR 홈페이지에서 스콧 스나이더 CFR 선임연구원이 쌈박하게 정리한다. 돌직구 좋은 점. 국제회의를 계기가 된 별도 정상회의는 처음이다.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의미가 있다. 이분이 인상 좋은 브루스 클링너.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FR 한미 회의가 열렸었죠.
근데 이것을 후원한 어떤 재단이 스미스 리차드슨 재단입니다. 스미스 리차드슨 재단은 외교 및 국내 공공정책 분야의 정책 연구를 지원하는다고 합니다. 30여 년에 설립돼서 원래 제약회사인데 재단에서 쭉 해왔다. 중부와 그러니까 동유럽, 소련, 중남미 자유화 단체들을 지원했다 이거죠. 그래서 브리킹스 연구소들 알겠죠? 자유좌파 민주당 성향의 연구소다. 뭐 전략문제연구소는 CSIS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평가받는 데고, 뭐 CFR 대외관계협의회 이런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랜드연구소 아시죠? 랜드연구소는 군사 전문 연구소로서 헤리티지보다는 약간 더 조금 더 우쪽으로 간, 그렇다고 해서 우익파쇼 성향은 아니고요. 헤리티지 재단이 좀 더 온건한 뉴라이트 성향이라면 랜드 연구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그리고 우드로 윌슨 같은 경우는 이제 윌슨 대통령, 그러니까 당연히 친민주당, 자유, 좌파 성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교관계협의회에 한미정책협의회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외교관계협의회 CFR에 한미정책협의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제니퍼 완 이분이 블로그를 CFR도 요즘 블로그를 좋아해요. 인드라 영향을 받았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빨간색을 친 게 인드라가 중요한 얘기겠죠. 수학적 변화만이 아니다. 이 세계화라는 게 자유인권 법치, 자유인권 법치, 이런 것 때문에 세계화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 성렬형을 뽑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한국 대통령들은 북한만 다뤘다. 외교에서 북한 외에는 없었거든요. 항상 대북 문제가 전부였는데 오히려 성렬형 때는 대북 문제가 비중이 크게 약화됐어요. 인도 태평양이에요. 가장 큰 차이가 두 가지죠. 하나는 한일 간의 자유좌파 김대중 정부 이후로 이렇게 한일 간의 협력이 강화된 때는 제가 볼 때 두 번째다. 자유좌파 김대중 때에 이어서 두 번째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특징의 성렬형의 특징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적극적인 발언을 한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이 두 가지가 성렬형의 어떤 기존 대통령과 다른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수사법에 그치지 않는다. 이제 그 글로벌 코리아, 이 글로벌 코리아 세계화라는 개념은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서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돼요. 그 세계화 개념은 이명박 대통령의 세계화는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 개념을 그대로 받고 그거를 좀 이명박 대통령이 실천한 것이지 조금 더 경제적인 면에 주안점을 뒀다라고 했을지, 김영삼 대통령과 개념이 크게 다르지 않은 약간의 민족주의적 개념, 아까 얘기했던 국뽕 정도, 약간의 국뽕, 한국인이 온 나라에, 온 세계에 다 한다. 이게 자칫하면 큰일 나는 제국주의적 발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약간의, 그렇다고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식의 강력한 민족주의 발언을 한 적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세계인들이 기억하는 한국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크라이나인들이 소박하게 꿈꾸는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망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성렬형은 의 세계화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과는 다른 세계화다.
자유인권연대 보편가치 가치공유, 한미동맹은 가치공유로 가자. 이든영이 같이 갑시다. 가치공유. 같이 갑시다. 가치공유. 한글 철자법은 다르지만 발음은 같죠. 같이 갑시다. 가치공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여외교. 요때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데 이렇게 프로그램 돌리면서 한다 이거죠.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뭐 이런 거 기여외교 도입했죠. 그래서 성렬형이 공적개발 원조를 늘리는 거 뭐 이러한 것들은 이명박 대통령 때, 김영삼 대통령 때는 그게 좀 덜했고 이런 것들을 김영박 대통령이 했는데 요거보단 더 적극적이다 이거죠. 한국 대중에게 더 잘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한 건 새마을운동, 인들아 얘기했던 자조정신. 새마을운동 이쪽으로 어떤 이런 공적개발 원조가 상당 부분이 새마을정신, 자조정신과 연결돼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한국이 굉장히 대체할 수 없다. 워싱턴 톡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 한국을 다른 나라로 어떻게 미국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대체할 수 없는 국가가 돼가고 있어요. 한국이. 왜냐하면 지금 그 쭝꽁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파쇼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이 점점점 경제 선진국이 됐을 뿐만 아니라 문화 선진국에 의해서 자유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것을 또 다른 롤모델을 한국이 보여준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국유원 입장에서 CFR 입장에서 저 대륙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흐뭇한 일이거든요. 뭔가 롤모델이 필요한데 다른 나라들은 거꾸로 가는데 봐라. 인드라가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한국은 산업화 근대화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자유화에도 성공했고 이제는 세계화에 성공한다 이거예요. 세계어 한국을 따라올라 뭐 이런 때 얘기가 딱 되잖아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거죠. 이게 바로 조세프 나이 박사의 소프트 파워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건 한국 경제 문제는 외교왕 성렬형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추천사항 같이 외교, 같이 갑시다. 이것을 초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이 이러한 세계와 가치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수도권에서 확실한 승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러한 리더십에 대해서 확고한 지지가 필요하다. 뭐 이건 인도태평양 전략과 국가안보 전략 소개했죠. 보편적 가치, 인권, 뭐 성렬형의 그 미국 의회 연설도 같은 맥락이고요. 한국 대중을 위한 메시지 공식이 필요하다. 왜? 선거와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렬형의 외교는 프랑스, 독일, 영국 여러 국가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다 만나야 된다. 호주 총리하고도 만나고 일본 총리하고도 만나고 뭐 인도네시아 대통령 뭐 모디 총리 다 만나고 다녀야 돼요.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그 다음에 터키 에르도안 그리스 대통령 그리스 총리 이태리 총리 네덜란드 총리 그리고 인드라 가게에 아가씨가 한 명이 왔는데 어디서 오셨냐 했더니 네덜란드에서 왔다고 하네요. 아이고 봐. 네덜란드 아가씨가 하나 와서 잘 먹고 갔습니다.
인권이사에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결정문 초안에 탄성표를 던졌군요. 예, 반부패 주제로 민주주의 정상화하는 것은 이든영 이슈죠. 예. 그래서 제도적 기구를 만든다. 아주 좋은 겁니다. 저는 조금 지지합니다. 예.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지원도 약속했죠. 예. 그리고 지역 내 민주주의 조직 플랫폼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게 뭘 의미하죠? 저는 뭔가 CFR에서 상극위원회 아시아 지부를 대체할 수 있는, 그거는 상극위원회는 계속 존속돼요. 예. 세계 최고 정부 기구가 상극위원회에서 CFR이 됐다고 해서 상극위원회가 당장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빌더버그도 수십 년간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채텀하우스도 54년에 권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텀하우스가 있잖아요. CFR의 협력기관이고. 그런 것처럼 상극위원회도 계속 남을 겁니다. 그 영향력은 계속 약화되겠지만, 동시에 이러한 지금 새로운 어떠한 아시아 국가 간의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 자유시장 증진을 위한 어떤 국가 간의 어떤 모임은, 회의, 조직은 많이 만들수록 좋다. 예를 들면은 브릭스 같은 개념을 아시아에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뭐 이런 식으로, 인도,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뭐 일본이 주도하는 그런 어떤 관세 동맹, 그런 것도, 그런 건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만났을 때 일본 저 자유 우파라고 그랬죠. 기시다 하고 잘 얘기해서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어떤 경제 협의체도 이번에 참석하면 하겠다고, 회원되겠다. 우크라이나마저도 하겠다고, 영국도 하겠다고 나섰는데 한국도 해야죠. 그런 건 다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우파 우리 펜스 형님, 럼프는 잘못됐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페이스 더 네이션, CBS 주간 방송이죠. 아침 방송. 아까 이거 얘기했던 암살 미수 이렇게 다친 것, 텔레그래프 특종, 프랑스 24. 그다음에 이분이 굿타임 배타임즈, 현재 정황을 이렇게 짜임새 있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아주 좋아요. 기획이 딱 매핑을 한 게 한눈에 딱 들어와. 루아스크, 노네츠크, 이게 히르키우, 그리고 헤르손, 오데사, 세바스트롤, 여기 자포리야 원자력 있는데 딱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딱 보니까 딱 좋네. 키우, 딱 좋아. 어쨌든 투명성과 진실이 필요하다. 어떤 상당히 울림이 있는 매우 흥미로운 채널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텔레그래프 특종 라디오 방송, 마치 2차 세계대전에 이 느낌이 딱 그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방송이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방송하던 그런 또 분위기를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국기 하에 라디오 방송, 2차 세계대전을 나치 독일과 싸우는 우크라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파시와야 투쟁하는 자유우파, 자유자파. 그래서 이걸로 텔레그래프는 라디오 방식으로 2차 대전 때를 연상할 정도로 우크라이나 전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해 드론 공격에 대해서 러시아 당국에서 사상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에 대하여 쓰레기다, 가짜 뉴스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러시아 당국의 발표는 신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언론 탄압하고 있고 그러고 있죠. 네. 아까 얘기했던 의료시설 공수. 네. 이분도 정리를 조금 잘하는 편이에요. 이건 아니고 오라크스 아이즈. 네. 그다음 CNN 흑해. 네. 그다음에 나발리 러시아 야당 인사가 구금된 거죠. 형량이 더 늘어났네요. 네. 이분도 전황을 조금 재밌게 발표하시는 분이에요. 리포팅 프람 우크라이나. 딱 군복 입고 나왔어. 네. 그래도 약간 우크라이나 군복 입고 나왔으니 우크라이나 편향이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흥미롭게 이분도 하고 있어요. 가령 이번에 아조프에 여태까지는 이쪽에 이렇게 크리미아 반도하고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흑해 저 위에 크리미아 반도 때문에 조그맣게 또다시 호수 같은 게 하나 있는 게 아조프해거든요. 그 아조프해 쪽에 있는 그쪽을 러시아 애들이 안심하고 있다가 타격을 당한 거예요. 피격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분은 리포팅 우크라이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이 우크라이나 군이 계속 저쪽을 크리미아 반도 쪽으로 드론을 계속 날렸다 이거죠. 달렸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어떤 떡밥이었다, 미끼였다 이거죠. 그쪽에 얘네가 그걸 다 막아냈대. 러시아 쪽에서 크리미아 반도 쪽으로 오는 걸 막아냈는데 그래가지고 이쪽에 날라오는 걸 아조페 쪽으로 날라오는 걸 못 봤다 이거죠. 이게 우크라이나 전술의 승리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베직스에서는 드론이 향후 전쟁의 주도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DW 방송에서 그 젤레스키와 사우디 빈살만이 만났는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쟁국이 카타르고 UAE, 만수르 UAE, 카타르 생제르맹이거든요. 알자지라가 카타르잖아요. 여태까지 카타르가 나름대로 객관적인 보도를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있다라고 했을 정도로 했다가 약간 러시아 입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우디 빈살만과 이 젤렌스키가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젤렌스키가 카타르도 방문하세요. 좀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카타르에서. 왜? 우리는 사우디와 동등한 맞먹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UAE나 카타르나 둘 다 자존심은 세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알자지라 방송이 요런 면들 러시아 쪽 입장 살짝 좀 더 이렇게 요즘 하는 거는 빈살만 때문에 그런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또 하나 쭝공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 쭝공 편향으로 지금 간 이유가 뭐냐면 유가 때문에 그래. 유가 때문에 지금 유가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이전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유가가 더 폭락할 수도 있어요. 유가가 폭락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쭝공의 디플레이션이 제대로 먹히면 지금보다 10달러는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쭝공의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굉장히 세계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유가가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러시아가 지금 막 헐값에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유가를 팔고 있잖아요. 북한에 뭐 공짜로 준다든지 일부 나라에 대해서는 반값으로 주고
지금 뭐 유가가 국제 유가가 뭐 한 70달러면 30달러에 지금 팔고 있어요. 러시아가 급하니까. 그런 바람에 유가가 내려간대. 쭈꽁의 디플레이션까지 겹치게 되면 유가가 지금보다 폭락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세계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유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세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문제가 오히려 중국의 디플레이션 때문에 러시아 침략 전쟁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일본, 한국에서 올 겨울도 버틸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가가 더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거든요. 힘들어요. 있죠. 40년 불황이 올 수 있다. 중공에. 그런 면에서 유가 하락을 걱정하는 면에서 UAE가 약간 이제 천천히 망하라고. 인드라 있잖아. 인드라도 쭈꽁이 갑자기 망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뉴스들이 매체가 유가 하락, 세계 경제 침체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해서 쭈꽁에서 홍수가 왕창 난 것도 이렇게 잘 보도하지 않는 겁니다. 쭈꽁하게 매수당해서 안 보내는 게 아니고 쭈꽁에서 워낙 이미 세계인들이 많이 알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식 방송에서는 이제 좀 덜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점점 쭈꽁이 망해간다는 건 다들 알고 있으니까 알아가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드라 방송 어떻습니까? 인드라는 뭐 공식 방송 아니니까. 그렇다고 막 선동적으로 전하는 것도 반대예요. 객관적으로 얘기할 뿐이죠. 객관적으로 쭈꽁이 지금 경제가 어떠냐, 이건 차이나 옵저버가 잘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막 그냥 쭈꽁에서 자연재해가 나서 꼴 좋다, 쌤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쨌든 당하는 사람은 중국의 시민이죠. 선량한 시민들이고, 쭈꽁에서 아무리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쭈꽁의 특권층, 공산당 특권층은 저기 뭐야, 차이나 옵저버에도 나왔지만 아주 그냥 5성급 호텔도 잘 해놓은 데가 있어요. 옛날 그 쭈꽁 공산당 특권층들이 좌파쇼들이 휴가 즐기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그냥 중국 시민들이 죽든 말든 상관 안 하고 골프 치고 놀겠죠. 중국 시민들이 지금 뭐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